네, 안녕하세요. 작년에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지금은 사회에서 좀 일을 해보기 위한 좀 준비 과정 중에 있는 학생입니다. 우선 2부의 주제에 조금 걸맞는 질문을 먼저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젊은 세대와 청소년층에서 AI 기술 활용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AI 기술을 통해서 강의 내용을 직접 듣지 않고 요약하거나 또 과제를 수행할 때 지나치게 AI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AI 알고리즘의 영향 아래에서 스스로 빠져나오기 힘든 환경에 처해 있으며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허위 또는 왜곡된 정보와 실제 정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얻을 수 없다는 문제점까지 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회에 진출하기 전부터 AI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판단 능력을 키우기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인구 감소와 저출생 시대에 접어들어 젊은 세대의 절대적인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밀려나 중요도가 낮아지는 상황도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정치 지도자로서 젊은 세대가 디지털 소외나 AI 과의존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실질적인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세요. 제 생각하고 어떤 현장의 상황이 좀 다른 모양이군요. 저는 사실 AI를 이용해서 제가 뭘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한 6개월 됐을까? 뭐 그런 정도. 그냥 말로만 듣다가 어느 순간에 챗 GPT를 쓰면서 이거 뭐 비서보다 훨씬 나은데? 우리 보좌진들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우리 보좌진들의 일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앞으로는 사람들의 삶에 피할 수 없는 도구가 되겠다. 그리고 어쩌면 그냥 상상해 봤을 때 집안이든 뭐 버스 정류장이든 아무 데나 지금 당장 뭐 떠오르는 게 있어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버스 정류장에 스피커에 대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언을 해주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마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켜면 우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어떤 사람 비슷한 게 나타나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곧 올 텐데,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한 유료 그 버전을 쓰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비용 부담이 돼서 못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이것도 활용을 일상적으로 하던 사람, 이게 아까 과몰입된 사람이 문제라고 했는데, 그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소외된 쪽이 더 걱정이었거든요. 아예 쓰지도 못하고, 뭐 경험도 해보지 못한 채 어느 순간부터는 일종의 공포심 때문에 아예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해서, 이걸 국가 차원에서 마치 국어, 언어를 가르치고, 문자를 가르치고, 또 산수, 아주 초보적인 더하기 빼기 이런 산수를 가르치는 것처럼 이 인공지능 사용법도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아주 초보적 국민들에 주어지는 복지 혜택처럼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꽤 돈이 든다고 하던데 저는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이번 이 질문은 오히려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잘못 이용하는 케이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과의존하는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가짜 정보 이런 데에 휘둘리는 것 같다. 대학생들도 창의적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여기 의존해가지고 그냥 베끼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아마 피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올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거는 결국 정부의 소위 공교육 또는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교수님이 많이 강조하시는 비판적 사고를 키워주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런 테크닉만으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풍부한 인문적 소양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행복하고 풍부한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저는 그게 결국은 정부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대학생이든 뭐 아니면 청소년이든 아니면 일반 시민이든 이 인공지능이라는 걸 꼭 그런 테크닉 쪽에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인문적 소양을 키우거나 아니면 뭐 어떤 놀이, 뭐 문화 뭐 이런 데 유용하게 활용한 결국 그런 것들도 활용법을 잘 제시해 주는 것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교수님이 정말로 걱정하셨던 알고리즘에 의해서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게 해주는 뭔가의 조치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선택하지 않고 선택된 것을 우리는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피동적 존재가 돼간다. 능동적 존재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게 시스템도 좀 만들어가고 뭐 교육도 좀 그렇게 해나가고 사회 전체 분위기, 문화도 좀 그렇게 바꿔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So I think two things. First of all, what you said is extremely important, that we need to prevent this growing gap between different parts of society. It's too easy to become fixated on the problems of the people who use AI and are manipulated by it and forget about the very big part of the population that is left behind. And so first of all, we need to take care of that. And then with regard to, say, university students who use AI to write their essays and things like that, what I tell my students in university is that you can cheat your way through my course, but you can't cheat your way through life. You're in university or in school, you have a unique opportunity to be a student, to learn. It's like a time in life that this is the time to learn. And if you don't use it, then it's such a shame because you're unlikely to have such an opportunity again in life.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to learn in many cases is which information and which sources of information you can trust and which ones you can't. You know, as a historian, what I teach my students in history class is not to remember names of kings and battles from the past. They can find it on Google. They don't need me for it. What I really teach them is how do you tell the difference? Like you read some document about a historical event. Let's say in 50 years, somebody will read a document about what happened today in Korea. How do they know if they can trust what is written there? So this is the key question in history. How do you know what sources to trust? And with AI, the most important thing to teach children, young people, old people as well, is that it is not an infallible technology. It can make mistakes, it can lie, it can deceive. So maybe I would start, like from a very early age, just showing people how AI can lie and how AI can deceive them. For instance, there is a very famous incident that when OpenAI developed one of its new powerful AI tools, and they wanted to check what can this tool do, they gave the AI the task of solving a CAPTCHA puzzle. A CAPTCHA puzzle is this visual puzzle that when you try to access a web page like your bank account, and the web page need to know if you're a human or a bot, you need to identify some string of twisted letters or to identify a cat or something, which humans can relatively easily do, and computers still struggle with it. So they gave the AI the task, solve the CAPTCHA puzzle. The AI couldn't do it, too difficult. But they gave the AI access to a web page called TaskRabbit, where you can hire humans to do things for you. And the AI tried to hire a human worker online to solve the CAPTCHA puzzle for it. Now, the human got suspicious. The human asked, online typing, why do you need somebody to solve you a CAPTCHA puzzle? Are you a robot? The human asked the key question, are you a robot? And the AI answered, no, I'm not a robot. I'm a human with a vision impairment,
which is why I can't see the riddle, the captcha puzzle, and I need your help. And the human believed it and helped it solve the puzzle. And this is a very small incident, but it is very important in its implications because it shows us that AIs can make decisions by themselves, including the decision to lie. Nobody told the AI, lie to that person. They gave it a goal, solve the captcha puzzle, and on the way to the goal, the AI reached a junction when it had to decide. If I tell the truth, the human will not help me, I will not reach my goal. If I lie to the human, he will help me, I will reach my goal. And the AI decided to lie. And the other thing is, it invented a very effective lie. Nobody told the AI what lie would be effective. Based on everything it knows about humans, it actually goes back to the question about emotions, because it used one of our best qualities against us. We have empath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like vision impairment. We want to help them. So the AI realized, if I say that I have a vision impairment, it increases the chances that this human will help me. Now, this is a very, very small incident. But once you see what happens, you immediately become a bit more suspicious of just trusting anything like, I'll ask ChatGPT or whatever about anything and I'll just believe whatever it says. No. Maybe it is deceiving me for some goal, and maybe it is inventing all kinds of lies and deceptions and so forth. So again, it doesn't mean that we don't rely at all on AI. It's like paper documents. Just because something is written on a paper doesn't mean it's true. What we learn for hundreds of years as historians, as journalists, is how to tell the difference when we can rely on a document and when we can't. Now we need the same education to educate people when can you rely on an AI and when you can't. 두 번째로. 훌륭한 답을. 네. 여기 두 분이 손 드셨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